이 집에서 당장 나가! 아빠의 장례식이 끝난 지 채 2시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기 우리 집이에요. 19살 지수가 소리쳤지만 계모 윤미라는 서류 한 장을 들이밀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야! 너희 니네 아빠 핏줄 아니래! 말도 안 돼요. 죽은 니네 엄마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야! 한겨울 현관문 밖으로 두 남매는 쫓겨났습니다. 누나 너무 추워. 9살 지훈이는 떨고 있었고 계모는 현관 밖까지 쫓아나와 소리쳤습니다. 다시 널씬거리지 마! 이제 너희 자리는 여기 없어! 그때 30년 넘게 일해온 가정부 박 여사가 뛰어와 낡은 짐가방을 건넵니다. 지수야, 이 가방은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절대 열어보면 안 돼. 한겨울 재벌집 남매에게 닥친 시련. 가정부가 건넨 낡은 가방 안에 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2026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례식장을 빠져나오는 순간까지도 계모 윤미라는 울고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위로 떨어지는 눈물이 어찌나 서러워 보이던지 조문객들은 저마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안쓰러워했어요. 그렇게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다니 저 여자도 참 기구한 팔자라고요. 연신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오열하던 그 모습을 19살 서지수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생각했어요. 적어도 이 사람도 아버지를 사랑하긴 했구나.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우리를 품어준 것도 어쩌면 아버지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을지 모른다고요. 9살 남동생 지훈이의 작은 손을 꼭 쥔 채 호상가 대저택 현관문을 들어서는 그 순간까지 지수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현관 조명이 켜지는 순간 계모의 얼굴에서 눈물기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마치 조명 스위치와 함께 다른 사람의 얼굴을 꺼내 쓴 것처럼 그녀는 순식간에 낯선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슬픔에 젖은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지수를 내려다보는 그 시선은 차갑다 못해 서늘했습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아니 밟아 죽여야 할 벌레를 보는 것 같았어요. 연극 끝났으니까 이제 정리하자. 지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연극이라니요. 방금 전까지 아버지의 관 앞에서 목 놓아 울던 그 모습이, 조문객들 앞에서 오열하던 그 슬픔이 전부 다 연극이었다는 건가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묻기도 전에 계모가 손가락을 까딱했습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 정장의 남자 둘이 남매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너희들 이제 이 집에서 나가. 차갑게 내뱉는 그 한마디에 지수의 등줄기가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나가라니요. 여기가 어딘데요? 제가 태어나서 19회를 살아온 집인데 제 방이 있고 제 물건이 있고 돌아가신 친엄마의 유품이 있는 이 집에서 나가라니요. 지수가 미처 입을 열기도 전에 경호원들이 남매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현관 앞으로 밀려난 지수의 발밑으로 차가운 대리석의 한기가 양말을 뚫고 스며들었어요. 계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하이힐 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텅 빈 현관에 차갑게 울려 퍼졌어요. 그녀가 갈색 서류 봉투 하나를 지수의 발 앞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야. 친자 불일. 너희 서정원 회장 핏줄 아니래. 서류 한 장이 봉투에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황급히 집어들었지만 법률 용어와 숫자들이 눈앞에서 뒤엉켜 제대로 읽히지 않았어요. 다만 친자관계 불일치라는 6글자만이 시야에 박혀서 아무리 눈을 깜빡여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친아빠 맞아요. 지수가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계모는 코웃음만 칠 뿐이었어요. 그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가는 모습이 어찌나 잔인해 보이던지요. 죽은 너희 엄마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야. 니네 아빠는 죽는 날까지 속고 산 거라고. 그 순간 지수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정신이 반쯤 나가 있던 차에 이건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숨을 쉬어야 하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무슨 말이라도 해야 하는데 혀가 굳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옆에 서 있는 지훈이가 누나의 치마를 움켜쥐며 떨고 있었지만 지수는 동생을 안아줄 힘조차 없었어요. 이 집에서 당장 안 나가? 계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현관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제 방에서 짐이라도 챙겨갈게요. 지수가 계단 쪽으로 한 발 내딛자 경호원의 굵은 팔이 가로막았습니다. 등 뒤에서 계모의 목소리가 칼날처럼 날아왔어요. 저 위에 있는 물건 전부 다 회장님 돈으로 산 거야. 빈몸으로 들어왔으니까. 빈몸으로 나가? 빈몸으로 들어왔다고요. 지수는 이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 위층 방에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하나 모아온 보물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생일마다 사주셨던 선물들, 초등학교 졸업 앨범, 일기장,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친엄마의 유품들이요. 엄마가 살아생전 끼고 다니시던 반지, 엄마 냄새가 벤숄, 엄마의 손글씨가 담긴 편지들. 그 모든 것을 두고 빈몸으로 나가라니요. 지수가 한 발 더 나서려 하자 경호원이 그녀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균형을 잃은 지수가 휘청거렸어요. 누나. 지훈이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제야 지수는 동생의 얼굴을 똑바로 보았어요. 고작 9살, 오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하나뿐인 누나마저 잃을까봐 치마를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손이 하얗게 질려 떨고 있었어요. 지수는 이를 악물고 동생의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계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유전자 검사는 다시 할 수 있어요. 이건 조작된 거예요. 반드시 밝혀낼 거예요. 계모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여유롭던지 마치 발밑에서 기어다니는 개미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 해봐. 몇 번을 해도 결과는 똑같을 테니까. 죽은 너희 엄마가 네 아버지를 속인 거라니까? 경호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한 명은 지수의 팔을, 다른 한 명은 지훈이의 작은 어깨를 잡았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한겨울 칼바람이 얇은 잠바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영하 10도, 살을 애는 추위 속으로 남매는 그렇게 밀려났어요. 추워. 누나 너무 추워.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는 동생을 끌어안으며 현관을 돌아보았지만 육중한 나무 문은 이미 닫히고 있었어요. 쿵! 무거운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19회를 살아온 집이 눈앞에서 닫혀버렸습니다. 남매는 정원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었습니다. 아니, 걸었다기보다는 비틀거렸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대문까지 가는 길마저 막혔습니다. 철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더니 인터폰에서 계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다신 얼씬도 하지 마. 이제 너희 자리는 여기 없어. 뚝.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발인이 끝난 지 채 2시간도 되지 않아 19살 지수와 9살 지훈이는 한겨울 거리 위에 내던져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눈발이 흩날리고 매서운 바람이 얇은 옷을 뚫고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조금 전까지 자신들의 집이었던 곳을 등지고 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벌벌 떨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에는 동전 하나 없었고
몸을 녹일 외투 한 벌 없었어요. 19살 지수는 9살 동생을 끌어안은 채 하얗게 밀려오는 눈보라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아버지, 왜 이렇게 갑자기 가신 거예요? 왜 우리만 남겨두고 가신 거예요?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눈발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한참을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한기를 막을 수가 없었어요. 지훈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죠. 이대로 있다간 둘 다 얼어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지수는 동생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자리를 벗어나야 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담장 옆쪽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허둥지둥 뛰어나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지수가 고개를 돌리자 낯익은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였어요. 30년간 호상가에서 일해온 남매에게는 할머니나 다름없던 가정부 박 여사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낡은 이민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지수 아가씨, 박 여사가 숨을 헐떡이며 남매 앞에 섰습니다. 하얀 입김이 연달아 피어올랐죠. 그녀는 두리번거리며 본체 쪽을 살피더니 지수의 손을 덥석 잡고 가방을 쥐어주었어요. 이거 꼭 가져가야 해. 지수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낡고 허름한 가방이었어요. 모서리는 닳아서 해지고 지퍼 부분에는 누렇게 변색된 테이프가 붙어 있었죠.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지수가 물었습니다. 박 여사가 지수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했어요. 지수야, 잘 들어. 회장님께서, 네 아버지께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너희한테 꼭 전해주라고 맡기신 물건이야. 아버지가 맡긴 물건이라는 말에 지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가요? 언제요? 지수가 되묻자마자 본체 2층 창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박 여사! 계모의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로운 외침이 눈 내리는 마당에 울려 퍼졌죠. 그 쓰레기 뭉치 던져주고 빨리 안 들어와! 추운데 뭘 꾸물거려! 계모는 가방을 내다보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아이들 옷 몇 벌 챙겨주고 있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눈빛이었죠. 박 여사가 본체를 향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예,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척하며 지수에게 바짝 다가왔어요. 박 여사의 손이 지수의 귀 옆으로 올라왔습니다. 입술이 거의 닿을 듯 가까이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명심해라.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말고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알겠지? 아버지가 신신당부하셨으니까 명심해. 성인이 될 때까지 열지 말라니요. 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지수가 되묻기도 전에 박 여사는 이미 돌아서서 쪽문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박 여사가 한번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것인지 부디 잘 살아달라는 것인지 말로 다 하지 못한 것들이 그 눈빛에 담겨 있었죠. 쪽문이 닫혔습니다. 지수는 품에 안긴 가방을 내려다보았어요. 낡고 허름하고 아무리 봐도 쓰레기처럼 보이는 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남긴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전해주라고 했다고요. 그 말 한마디가 얼어붙은 가슴 한구석에 작은 온기를 피워 올렸습니다. 누나, 그게 뭐야? 지훈이 코를 훌쩍이며 물었어요. 지수는 대답 대신 가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물건이라면
목숨처럼 지켜야 했어요. 지수는 동생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가자, 지훈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남매는 걷기 시작했어요. 눈보라가 점점 거세지는 언덕길을 한 발 한 발 내디디며 지수는 가방 끈을 더 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곱아 터질 것 같았지만 놓을 수가 없었어요. 누나. 지훈이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우리한테 뭘 남기신 걸까? 하늘나라에서도 아빠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겠지? 지수는 동생을 돌아보았어요. 9살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고 이 추운 거리에 내던져지고 그런데도 이 아이가 묻는 건 아빠가 자신들을 기억하고 있었느냐는 거였어요. 지수는 걸음을 멈추고 동생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장갑도 없는 손으로 지훈의 뺨을 감싸며 말했어요. 그럼 아빠는 항상 우리 옆에 계실 거야. 그리고 아빠가 우리 지켜주실 거야. 이 가방이 그 증거야.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면서 지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보이지는 않아도 항상 옆에 있을 거라고 말해요. 그래야 이 밤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남매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갈 곳 없는 밤 속으로 낡은 가방 하나를 생명줄처럼 끌어안은 채로요.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눈보라 치던 밤 갈 곳 없이 거리를 헤매던 남매는 기적처럼 살아남았어요. 노숙자 쉼터에서 며칠을 버티고 복지관에서 내준 임시 거처에서 몇 주를 보내고 지수는 19살의 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식당 설거지, 편의점 야간 알바, 새벽 신문 배달, 공장 조립 라인까지 손이 트고 무릎이 까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지수는 단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쉴 수가 없었습니다. 등 뒤에는 지켜야 할 동생이 있었으니까요. 22살이 된 지수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곰팡이가 핀 반지하 방 천장 구석에서는 비만 오면 물이 새고 여름이면 습기로 벽지가 들뜨는 그 좁은 공간에서 지수는 눈을 떴어요.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죠. 낡은 공장 작업복을 입고 찬물에 얼굴을 씻고 거울도 보지 않은 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22살 또래의 여자아이들은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고 대학 캠퍼스를 누빌 나이였지만 지수에게 그런 건 다른 세상 이야기였어요. 문을 나서기 전 지수는 식탁 위에 1,000원짜리 컵라면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지훈이가 일어나면 아침으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잠든 동생의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흘러내린 이불을 여며주었죠. 12살이 된 지훈이의 얼굴에는 어느새 그 나이답지 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까르르 웃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웃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어요. 저녁 8시 공장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지수의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가져온 폐기 직전 도시락이었어요.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이미 지나버린 것들, 버려질 운명인 음식들을 얻어오는 게 지수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유통기한 따위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굶주린 배를 채울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도시락 하나를 반으로 나누어 동생과 함께 먹으면 그보다 더 맛있는 저녁 식사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수가 지훈이에게 내민 건 새 참고서였어요. 이번 달 월급에서 빠듯하게, 정말 빠듯하게 빼낸 돈으로 산 거였죠. 한 끼를 굶고 또 한 끼를 줄여서 겨우겨우 마련한 3만 원. 지훈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누나, 이거 비싼 거잖아.
어떻게 산 거야? 비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돈 걱정은 누나가 할 테니까 너는 그냥 공부만 해. 지수는 대수롭지 않은 척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설거지할 게 있었거든요. 사실 눈을 마주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동생이 고마워하는 눈빛을 보면 왠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거실 구석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에서 뉴스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다음 소식입니다. 호상그룹 윤미라 회장이 올해의 경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돌리자 화면 속에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계모였어요. 3년 전 눈보라치는 한겨울밤의 남매를 거리로 내쫓던 바로 그 여자가 화면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반짝이는 트로피를 두 손으로 들어 올리며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축하 인사가 쏟아지는 그 화려한 무대 위에서 계모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늘에서 남편이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이 상은 남편에게 바칩니다. 지수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졌습니다. 가까스로 붙잡아 깨지지는 않았지만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의 유지라고요? 죽어가는 남편 곁을 지키지도 않고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그 자식들을 한겨울 거리로 내쫓은 여자가 카메라 앞에서 남편 타령을 하고 있다니요. 지수의 눈앞이 벌겋게 물들었습니다. 저 여자는 저렇게 화려하게 웃고 있는데, 저 여자는 박수를 받고 상을 받고 칭송을 받고 있는데, 나는 지금 폐기 도시락으로 배를 채우고 있다는 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했어요. 이가 저절로 악물어졌습니다. 누나.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동생도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12살 아이의 눈에 어른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 사람 언젠가 벌 받겠지? 하늘이 봤잖아. 하늘은 알잖아.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텔레비전을 껐어요. 화면이 꺼지고 어둠이 내려앉은 뒤에도 계모의 환한 웃음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눈을 감아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훈이가 잠든 후에 지수는 방 한구석에 놓인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그대로였어요. 낡은 이민 가방.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지퍼. 습기를 먹어 모서리가 눅눅하게 젖어 있었지만 지수는 단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대문 밖으로 쫓겨나는 남매에게 박 여사가 급히 건네주었던 바로 그 가방이었어요. 성인이 될 때까지 열지 마세요. 이게 아가씨와 도련님을 살릴 거예요. 박 여사의 그 말을 지수는 3년 동안 지켜왔습니다. 22살이 된 지금도 차마 열 수가 없었어요. 열어보고 싶었던 순간이 셀 수 없이 많았지만 막상 손을 뻗으면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손목을 붙잡았죠. 혹시 아무것도 없으면 어쩌지? 희망이라고 믿어온 게 빈 가방이면 어쩌지? 그 두려움이 지수를 멈추게 했습니다. 지수는 가방 앞에 쪼그려 앉아 낡은 겉면을 어루만졌어요. 손끝에 거친 천의 감촉이 전해졌습니다. 아빠, 조금만 더 버틸게요. 조금만 더요. 입술 안에서만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집주인이 찾아왔어요. 쿵쿵쿵 거칠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지수가 문을 열자 집주인 아저씨가 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서지수 씨, 다음 달까지 보증금 500만 원 더 올려놔요. 안 그러면 방 빼야 해. 지수는 멍하니 집주인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500만 원이라니요.
한 달 월급이 150만 원인데 거기서 월세 내고 공과금 내고 지훈이 학용품 사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이 몇 푼 되지도 않는데 500만 원을 어디서 구하란 말인가요? 그 돈은 지수에게 5천만 원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집주인은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어요. 딱 한 달이야. 한 달. 쿵. 문이 닫혔습니다. 지수는 벽에 등을 기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이 방에서 쫓겨나면 또다시 거리로 나가야 해요. 3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밤으로 지훈이 손을 잡고 갈 곳 없이 헤매던 그 밤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뒤척이고 또 뒤척이다 눈을 떠보면 새벽 3시, 4시, 5시. 눈을 감으면 5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천장에 떠올랐다가 계모의 웃는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가 눈보라 치던 그 밤의 추위가 등줄기를 타고 스며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피곤해 절은 몸을 억지로 일으켜 동생을 깨웠습니다. 밥을 먹이고 학교에 보내고 천근만근인 몸을 이끌고 공장으로 출근했어요. 전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눈앞이 아른아른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멀게 들리고 동료가 부르는 소리도 한 박자 늦게 들려왔죠. 점심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지수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번호를 보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훈이 학교 번호였습니다. 서지훈 학생 보호자분 되시죠? 지훈이가 수업 중에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지금 보건실에 있는데 병원에 데려가셔야 할 것 같아요. 지수는 듣고 있던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쓰러졌다고요? 지훈이가요? 작업복도 벗지 않은 채 공장에서 뛰쳐나왔어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웠지만 그런 건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학교에 도착했을 때 지훈이는 보건실 침대에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새하얀 얼굴, 파랗게 질린 입술. 지수는 동생의 손을 잡았어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양호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영양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이 학생,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예요?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누나가 놔둔 컵라면도 안 먹고 학교 가더니 자기는 괜찮다고 배고프지 않다고 거짓말을 하던 그 아이가 결국 이렇게 쓰러진 거였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동생 앞에서 울지 않으려고 3년을 버텼는데 그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지훈이가 지수의 소매를 잡았습니다. 누나, 아빠 가방 열어보면 안 돼? 뭔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돈 될 게 있을지도 모르잖아. 지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말을 동생이 먼저 꺼낸 거였어요. 지수도 모르게 가슴이 흔들렸습니다. 12살짜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누나도 못 여는 가방을 열어보자고 먼저 말하는 걸까요? 정말 뭔가 있을지도 몰라요. 팔 수 있는 뭔가가 당장의 병원비와 보증금이라도 만들 수 있는 뭔가가 있을지도요.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자. 누나가 어떻게든 할게. 어떻게든 해볼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요. 보증금 500만 원, 병원비, 밀린 공과금. 어떻게든 한다는 말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목까지 차올라 숨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훈이가 잠든 후에 지수는 방 한구석에 놓인 가방을 바라보았어요. 낡은 이민 가방. 아버지가 남긴, 아니 박 여사가 건네준 마지막 물건. 3년을 버텨오게 한 유일한 희망이자 동시에 열기 두려운 상자이기도 했죠. 저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정말로 남매를 살릴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빈 가방일까요? 지수는 잠든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한 볼, 푹 꺼진 눈, 영양실조로 쓰러진 12살짜리 아이. 이대로는 안 돼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지수의 손이 천천히 가방 쪽으로 뻗었습니다. 손끝이 닿기 직전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더 큰 게 있었어요.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것,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 이제는 열어야 한다는 것. 손가락이 낡은 지퍼에 닿았습니다. 며칠 뒤 지수는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았어요. 영양실조에 빈혈까지 겹쳐서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최소 일주일은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요. 수액도 맞아야 하고 영양제 주사도 맞아야 하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하면서 몸을 회복해야 한다고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수납 창구 앞에서 입원비 고지서를 받아들었어요. 120만 원.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120만 원이라니요. 통장 잔고보다 많은 금액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통장에는 3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고지서를 구겨 쥔 채 병원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어디서 돈을 구하지? 대출도 안 되고 빌릴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봐야 구겨진 10,000원짜리 2장이 전부였죠.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반지하 방을 향하고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방 한구석에 놓인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 낡은 이민 가방이요. 어둑한 방 안에서 그 가방만 유독 눈에 밟혔어요. 마치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가방 앞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지훈이 살리려면 뭐라도 팔아야겠어. 성인이 될 때까지 열지 말라던 박 여사의 당부를 지키려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막막해도 이 가방만큼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게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에 열지 못했던 거예요. 열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어쩌나 그 두려움이 손을 멈추게 했죠. 하지만 더는 안 되겠더라고요. 지훈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요. 창백한 얼굴로 팔뚝에 수액줄을 꽂은 채 누워 있단 말이에요. 12살짜리 동생이 밥을 못 먹어서 쓰러졌는데 약속 같은 걸 지키고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지수의 손이 지퍼를 잡았어요. 누렇게 변색된 테이프가 바스락거리며 떨어져 나갔습니다. 녹슨 지퍼가 뻑뻑하게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움직였어요. 3년 만에 가방이 열렸습니다. 지수는 코끝을 스치는 그 냄새를 맡으며 천천히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맨 위에 얹혀있던 건 털목도리와 장갑이었습니다. 손뜨개로 한 코 한 코 정성껏 짠 것들이었죠. 그 순간 알았어요. 이건 박 여사가 만든 거예요. 예전에 지수 15살 생일 때 스웨터를 짜주셨던 그 특유의 촘촘하고 단정한 뜨개질이었거든요. 코 하나 흐트러짐 없이 빼곡하게 짜인 그 솜씨를 지수는 절대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이 냄새. 목도리에서 나던 그 익숙한 냄새가 뭔지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박 여사가 늘 쓰시던 핸드크림 냄새였어요. 30년간 설거지와 빨래로 거칠어진 손에 바르시던 1,000원짜리 핸드크림 냄새요. 그 냄새가 목도리에 배어 있었던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도요. 목도리 아래에는 꼬깃꼬깃 접힌 현금 뭉치가 있었습니다. 10,000원권과 50,000원권이 섞여 있었어요. 고무줄로 단정하게 묶인 그 돈을 세어보니 3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죠. 박 여사의 쌈짓돈이었을 거예요.
30년간 가정부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게 아끼고 또 아껴서 모았을 그 돈을 남매를 위해 가방에 넣어두신 거였습니다.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박 여사님,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저는 알아요. 월급 중에 절반은 고향에 계신 아드님한테 보내시고 나머지로 근근히 살림하시던 거 저는 다 알아요. 그런 분이 300만 원을 모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요? 몇 년을 아끼셨을까요? 그리고 그 밑에 두툼한 앨범이 있었어요. 지수는 앨범을 꺼내 펼쳤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갓 태어난 자신을 안고 웃는 아버지 사진이었거든요. 병원 신생아실 앞에서 분홍색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기를 품에 안은 아버지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젊은 아버지의 얼굴에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지수의 생년월일이었죠.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행복했던 시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돌잔치 때 아버지 무릎에 앉아 돌잡이를 하던 지수. 지훈이가 태어나던 날 병원에서 찍은 네 식구 가족 사진. 유치원 졸업식에서 아버지 손을 꼭 잡고 활짝 웃던 7살 지수. 지훈이 100일 때 온 가족이 케이크 앞에 모여 있던 사진. 그 모든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웃고 계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두 아이를 품에 안고 웃고 계셨습니다. 아빠, 지수는 앨범을 가슴에 끌어안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간 반지하 방에서 폐기 도시락을 먹으며 버틸 때도, 계모가 TV에서 화려하게 웃을 때도, 세상에 단둘이 내던져진 것 같던 그 모든 순간에도 이 앨범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계셨어요. 어린 남매를 안고 손을 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계셨던 거예요. 아빠가 우리를 잊지 않으셨어. 박 여사님도요. 흐느끼면서 중얼거렸습니다. 계모는 쓰레기만 있을 거라고 비웃었지만 아버지와 박 여사는 남매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거예요. 추운 겨울을 버틸 목도리도, 당장 급한 불을 끌 돈도,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추억도요. 너희는 사랑받는 아이들이라고, 혼자가 아니라고 그 마음을 담아서요. 지수가 앨범을 내려놓으려는 순간 손끝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가방 바닥이 딱딱했어요. 지수는 손으로 바닥을 눌러보았습니다. 분명히 그 아래에 뭔가가 더 있었어요. 천안감 밑에 무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수는 부엌으로 가서 과도를 가져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감을 찢었습니다. 그 안에서 방수 비닐에 꼼꼼하게 쌓인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서류 봉투 3개와 외장하드 하나였어요.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대체 뭘까요? 왜 이렇게까지 꼭꼭 숨겨둔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서 공식 문서 양식의 서류 한 장이 나왔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서. 지수의 눈이 결과란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서정환과 서지수, 서지훈의 유전자 일치 확률 99.99%. 서류 한쪽에 노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위에 적힌 글씨는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지수야, 지훈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 둔 거야. 혹시라도 필요한 날이 올지도 모르니. 지수는 서류를 움켜쥔 채 바닥에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자신이 죽으면 계모가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미리 진짜 서류를 준비해 두신 거였죠. 3년 전 계모가 발 앞에 던진 서류는 조작된 가짜였고, 이게 진짜 원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죽음 이후까지 내다보고 남매를 지킬 무기를 남겨두신 거예요. 아빠,
지수는 서류를 가슴에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니 죽음 이후까지도 자식들을 지키려 하셨던 거예요. 말 한마디 못하고 떠나셨지만 이렇게 마음을 남겨두셨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치밀했고 그래서 더욱 가슴이 저몄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쯤 지수는 부은 눈을 훔치며 나머지 봉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2개가 더 남아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2번째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은행 로고가 찍힌 두꺼운 공식 서류였어요. 신탁 자금 예치 증서. 지수의 눈이 금액란에서 멈췄습니다. 숫자를 세어보았어요. 1번, 2번, 3번. 몇 번을 세어도 같은 숫자였습니다. 100억 원. 손이 떨려서 서류를 놓칠 뻔했어요. 100억이라니요. 폐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1,000원짜리 컵라면을 동생과 나눠 먹고 병원비 120만 원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던 자신에게 100억이라는 숫자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수는 서류 아래쪽의 인출 조건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수익자 서지수. 인출 조건 수익자가 만 20세가 된 시점부터 본인 확인 후 인출 가능. 올해 22살인 지수는 이미 만 20살이 지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은행에 가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3년 동안 굶어가며 버텼는데 이 가방 안에 100억이 있었다니. 하지만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가 성인이 될 때까지 열지 말라고 한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거든요. 만 20살 이전에 열었다면 이 돈은 찾을 수 없었어요. 미성년자는 인출이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아버지는 그것까지 계산해 두신 거였죠. 3번째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서류와 함께 작은 나무 상자가 들어 있었어요. 서류를 펼쳐보니 호산그룹 주식 양도증이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던 주식을 서지수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었죠. 지분율을 계산해 보니 전체의 34%였어요. 34%. 최대 주주 지분이었습니다. 나무 상자를 열자 도장이 나왔어요. 붉은 인주가 묻어있는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인감도장이었죠. 이것만 있으면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회를 소집하고 경영권을 요구하고 호산그룹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놓을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수 비닐에 꼼꼼히 쌓인 외장하드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확인할 것. 때가 되면 세상에 보여줘라. 이건 아버지의 글씨체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박 여사님의 글씨인 것 같았어요. 지수는 외장하드를 손에 쥐었습니다. 때가 되면 세상에 보여주라니 무슨 뜻일까? 대체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 궁금했지만 지금 당장 확인할 컴퓨터가 없었어요.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지수는 바닥에 펼쳐진 서류들을 내려다보았어요. 친자 확인서, 100억 신탁 자금, 최대 주주 지분과 인감도장. 계모가 어떤 짓을 해도 남매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버지는 모든 것을 마련해 두셨던 거예요. 그 말은 곧 아버지가 생전에 이미 계모를 의심하고 계셨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그 여자가 자식들에게 무슨 짓을 할지 예감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버지는 몸이 아프신 와중에도 죽음이 다가오는 걸 아시면서도 남겨질 자식들을 위해 이 모든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얼마나 걱정이 되셨을까요? 그 심정을 생각하니 또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지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3년 동안 반지하 방에서 굶어가며 버텼고 동생이 쓰러질 때까지 이 가방을 열지 않았어요. 그 세월 동안 계모는 아버지의 회사를 빼앗아 호화롭게 살았고 TV에 나와 남편의 유지를 받든다며 거짓 눈물까지 흘렸죠.
가짜 서류로 친자식들을 내쫓고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 박수를 받으며 웃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지훈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여사님이 넣어주신 300만 원으로 일단 지훈이 병원비를 결제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지훈이에게 가방을 열어 서류들을 보여줬습니다. 누나, 그게 뭐야? 가방 열었어? 지훈이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누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3년간의 서러움과 고통을 꾹꾹 눌러 담던 그 눈이 이제는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누나가 보여줄 게 있어. 지수는 동생을 안치고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진짜 친자 확인서, 100억 신탁 증서, 주식 양도증과 인감도장까지요. 지훈이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서류를 읽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다 진짜야? 우리가 아빠 친자식 맞는 거야? 응. 3년 전에 그 여자가 던진 서류는 가짜였어. 아빠가 진짜 서류를 여기에 숨겨두신 거야. 지훈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고였습니다. 12살짜리 아이가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지수는 동생의 어깨를 꽉 잡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지훈아, 울지 마. 지수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았죠. 우리 집 찾으러 가자.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정리하던 도중 지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봉투 사이에 뭔가 끼어 있었어요. 명함 한 장과 작은 쪽지였습니다. 명함에는 법무법인 태산 김영수 대표 변호사라고 적혀 있었고 쪽지에는 익숙한 필체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글씨였습니다. 지수야,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을 찾아가거라. 아빠의 오랜 친구다. 아버지는 정말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던 거였어요. 증거 서류만 남기신 게 아니라 도와줄 사람까지 미리 손을 써두신 거였죠. 마치 체스판 위의 말들을 하나하나 배치해 두신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법무법인 태산을 찾아갔습니다. 도심 한복판 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는 사무실이었어요.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대리석 바닥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년간 반지하 방에서 살아온 지수에게는 다른 세계 같았어요. 안내 데스크의 직원이 낡은 외투를 입은 지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죠? 김영수 대표 변호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예약 없이는 만나실 수 없습니다. 차갑게 거절당할 뻔했지만 지수가 명함과 쪽지를 꺼내 보여주자 직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명함을 받아든 직원이 황급히 어디론가 전화를 걸더니 잠시 후 비서로 보이는 여성이 급히 나와 지수를 안내했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복도를 지나 대표 변호사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묵직한 원목 문이 열리는 순간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은퇴 안경 너머로 지수의 손에 들린 명함과 쪽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설마 서지수 양? 네. 서정환 회장님의 딸입니다. 김 변호사가 책상을 돌아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지수의 얼굴을 찬찬히 살피더니 길게, 아주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에는 안도와 회한이 뒤섞여 있었어요.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날이 결국 왔군요. 3년을 기다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가죽 소파에 앉으라고 권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2달 전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젠가 따님이 이 명함을 들고 찾아올 거라고 하셨죠.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그때가 되면 반드시 도와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지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2달 전부터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병상에 누워 죽음이 다가오는 걸 느끼시면서도 남겨질 자식들 걱정에 잠 못 이루셨던 거예요. 지수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친자 확인서, 신탁증서, 주식 양도증, 인감도장까지요. 김 변호사가 서류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니 이윽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 진본입니다. 회장님 인감도 틀림없고요. 이 서류들이면 충분합니다. 지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우선 신탁 자금부터 인출합시다. 그리고 제가 이사진에게 연락을 넣겠습니다. 회장님 생전에 최 전무를 못마땅하게 여기던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던 분들이요. 진짜 상속인이 나타났다는 걸 알면 반드시 움직일 겁니다. 그날 오후 지수는 은행 VIP 창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신탁 자금 인출 수속을 밟는 동안 지수의 손은 계속 떨렸어요. 서류에 서명을 하고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그 모든 과정이 꿈만 같았습니다. 인출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은행 직원이 건넨 통장을 펼쳐들었어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0, 0, 0, 0, 0, 0, 0, 0. 0이 8개. 그 앞에 1이 붙어 있었습니다. 100억 원.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어제까지 병원비 120만 원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던 사람이 하루 만에 100억 원을 손에 쥐게 된 거였으니까요. 통장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거든요. 다음 날 지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공장 작업복은 벗어던졌어요. 3년간 손때가 묻고 땀이 배어 색이 바랜 그 옷을요. 대신 김 변호사가 소개해준 숍에서 맞춘 최고급 정장을 입었습니다.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에 짙은 네이비 재킷, 딱 떨어지는 슬랙스까지. 헝클어지고 갈라졌던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올렸고 트고 갈라진 손톱은 깔끔하게 정돈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3년 전 호상가의 큰아가씨였던 시절의 자신이 거기 서 있었어요. 아니, 그때보다 더 강해 보였습니다. 3년간의 굶주림과 추위와 서름이 얼굴에서 어린 티를 깨끗이 지워버렸어요. 대신 그 자리에는 세상 풍파를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기가 담겨 있었어요. 지수는 거울 속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자. 며칠 후 김 변호사의 주선으로 비밀 회동이 열렸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고급 레스토랑 별실로 예약된 그곳에 호상그룹의 핵심 이사 5명이 모였어요. 아버지 생전부터 회사를 이끌어온 원로 이사들이었습니다. 다들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죠. 서 회장의 딸이 살아서 나타났다는 말을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문이 열리고 지수가 들어서자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수의 얼굴에서 돌아가신 서 회장의 모습이 겹쳐 보였던 거였죠. 지수가 테이블 앞에 서서 서류들을 펼쳤습니다. 친자 확인서, 신탁증서, 주식 양도증, 인감도장까지요. 이사들이 하나씩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이건 회장님 인감이 맞습니다. 원로 이사 한 명이 도장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사가 주식 양도증을 살폈습니다. 34%면 최대 주주 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최 회장보다 많아요. 이사들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분노, 후회, 그리고 안도가 뒤섞인 표정이었죠. 3년 전 그날 밤 자신들도 속았던 거였습니다. 최 전무가 내민 가짜 서류를 진짜라고 믿고 회장님의 친자식들이 쫓겨나는 걸 지켜만 봤던 거예요. 원로 이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수 앞으로 다가와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아가씨, 3년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5명 모두가 지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호상그룹 윤미라 회장이 내일 그랜드 호텔에서 공식 취임식을 개최합니다. 3년간의 임시 체제를 마무리하고 정식 회장으로 취임하는 자리로 정재계 주요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수는 호텔 스위트룸 소파에 앉아 TV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화면 속에서 계모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으며 내일 취임식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지수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계모가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그 순간에 500명의 하객과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모든 것을 무너뜨려 줄 생각이었거든요. 그날 밤 지수와 지우는 호텔 스위트룸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반지하 방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넓은 공간이었어요. 킹사이즈 침대, 대리석 욕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까지. 하지만 두 사람 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훈이는 거실 테이블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와 시스템 창이 떠 있었습니다. 지훈아, 뭐해? 내일 영상 틀 준비. 누나, 나 컴퓨터 좀 할 줄 알잖아. 지훈이가 씩 웃었어요. 취임식장 AV 시스템에 연결하는 건 식은 죽 먹기야. 내가 신호 보내면 대형 스크린에 바로 뜰 거야. 3년간 반지하 방에서 낡은 노트북을 붙잡고 있던 시간이 헛되지 않았던 거였어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면서 독학으로 코딩을 배우고 유튜브 영상으로 기술을 익히던 그 시간들이요. 지훈이는 어느새 누나를 도울 수 있는 히든카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그랜드 호텔 대연회장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500여 명의 하객이 모여 있었어요. 정재계 인사들, 유명 연예인들, 대기업 회장들, 그리고 수십 대의 카메라를 든 기자들까지요. 호상그룹 신임 회장의 공식 취임식이었으니까요. 붉은 카펫이 깔린 중앙 통로 양옆으로 축하 화환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단상 위에는 호상그룹의 로고가 새겨진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계모가 서 있었어요. 순백색 드레스에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두른 그녀는 누가 봐도 오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악수를 나누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축하 인사를 받았죠. 세상을 다 가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호상그룹의 새 시대를 여시는 거군요. 앞으로 더 큰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첨 섞인 인사들이 쏟아졌어요. 계모는 겸손한 척 고개를 숙이면서도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 올라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날이었어요. 3년간 꿈꿔온 이 순간이 드디어 현실이 되는 날이었죠. 오후 3시 취임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계모가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비추었고 500명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졌어요. 계모는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감회가
3년간 갈고 닦은 연기였죠. 3년 전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막막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계모가 잠시 말을 멈추고 손수건을 꺼냈어요.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했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감동한 듯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남편의 유지를 받들어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은 회장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를, 남편이 사랑했던 이 회사를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쉴 새 없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완벽한 무대였어요. 계모가 3년간 꿈꿔온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유지 제가 받겠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박수 소리가 뚝 끊기고 수백 명의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어요. 연회장 맨 뒤 거대한 출입문이 천천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역광 속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지수와 지훈이었습니다. 지수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재벌가 후계자의 품격을 갖춘 젊은 여성이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죠. 어깨를 펴고 턱을 들고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결기를 담은 채요. 그 옆에는 지훈이가 서 있었고 뒤로는 검은 정장의 경호원 4명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속삭임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돌렸어요.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지기 시작했죠. 누군지 모르지만 엄청난 특종감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거였습니다. 지수는 그 플래시 세례를 정면으로 맞으며 붉은 카페 뒤를 걸어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단상 위 계모의 얼굴이 굳어갔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수가 단상 앞에 도착했습니다.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랐어요. 스포트라이트가 지수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지수는 계모 앞에 섰어요. 3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지수가 손을 뻗어 계모의 손에서 마이크를 가져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머니. 지수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길 수 없는 서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그런 차가움이었어요. 제가 성인이 돼서 아빠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객석이 다시 술렁였어요. 아빠의 심부름이라니 무슨 뜻이지? 서 회장의 딸이라고? 진짜야?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어요. 계모가 정신을 차린 듯 소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어요. 3년 전 그날 밤 남매를 내쫓을 때와 똑같은 목소리였습니다. 경비원, 당장 이것들 끌어내.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연회장 곳곳에 배치되어 있던 경비원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해? 당장 끌어내라니까. 그때 객석에서 누군가 일어났습니다. 원로 이사였어요. 어젯밤 지수 앞에 고개를 숙였던 아버지의 오랜 측근이었죠. 그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경호팀은 이미 교체되었습니다. 최 전무님. 최 전무. 회장이 아니라 전무라고 불렀어요. 그 호칭 하나에 연회장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계모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어요. 지수가 마이크를 들어 올렸어요. 500명의 하객과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연회장 구석구석까지 또렷하게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지수가 객석 쪽으로 손짓했습니다. 지훈이가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무릎 위에 태블릿을 올려놓고 숨죽인 채 누나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지수의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지훈이의 손가락이 엔터키 위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누나의 손이 내려오는 순간 키를 눌렀습니다. 선물이에요, 어머니. 지수가 계모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3년간 응축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단상 뒤 대형 스크린이 켜졌어요. 호상그룹의 로고가 흔들리더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익숙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침실, 원목 가구와 실크 커튼, 킹사이즈 침대가 놓인 그곳은 호상가 본체의 안방이었죠. 화면 오른쪽 하단에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날이었어요. 영상 속에서 서정한 회장이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서류를 보고 계시다가 갑자기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가슴을 움켜쥐셨습니다. 손가락이 와이셔츠 단추를 뜯을 듯 파고들었죠.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몸이 앞으로 꺾이더니 침대에서 굴러떨어지듯 바닥으로 쓰러지셨어요.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회장은 바닥에서 고통스럽게 몸부림치셨어요. 숨을 쉬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공기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어요. 객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서 회장이 쓰러지는 거 아니야? 심장마비인 것 같은데. 영상 속 회장은 바닥에 쓰러진 채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에 비상벨이 있었거든요. 붉은색 버튼이 달린 그 비상벨만 누르면 경호원들이 달려올 거였어요. 떨리는 손가락이 간신히 비상벨을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닿을 수 있었어요. 그때 안방 문이 열렸어요. 계모였습니다. 객석 여기저기서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상 속 계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문 앞에 선 채로 바닥에 쓰러져 고통받는 남편을 그냥 내려다보고만 있었어요. 회장의 손가락이 비상벨에 거의 닿을 뻔했습니다. 손끝이 버튼을 스칠 듯 말 듯 마지막 힘을 짜내어 뻗어나가고 있었어요. 그 순간 계모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하이힐 굽이 바닥을 또각또각 두드리는 소리가 영상에서 흘러나왔어요. 그리고 계모는 비상벨을 발로 툭 차서 멀리 밀어버렸습니다. 회장의 손이 허공을 헤맸습니다. 방금까지 닿을 수 있었던 비상벨이 저만치 멀어져 있었거든요. 연 회장이 얼어붙었습니다. 뭐야, 저거? 비상벨을 왜 차? 미쳤어? 충격에 휩싸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힘들지? 영상 속 계모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연 회장에 울려 퍼졌어요. 그냥 편하게 눈 감아. 억지로 버티지 말고. 500명의 하객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회장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어요. 의식이 흐려져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손가락을 폈어요. 도장만 찍어. 그러면 편하게 보내줄게. 서류 위에 회장의 손가락을 억지로 눌렀습니다. 위조 유언장에 강제로 지장을 찍은 거였습니다. 회장은 저항하려 했어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을 움직일 힘이 없었어요. 계모가 서류를 접어 품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사는 내가 잘 이어받을게, 여보. 영상이 끝났습니다. 스크린이 검게 변했어요. 하지만 연 회장은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게 감돌다가 순식간에 터졌어요. 미쳤어.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그 외침을 시작으로
연회장이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도장을 찍어? 구조도 안 하고 방치한 거야? 저거 살인 아니야? 기자들이 미친 듯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어요. 플래시가 연회장을 하얗게 물들였습니다. 이 취임식은 생중계되고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전 국민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였습니다. 지수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3년 전 아버지는 살 수 있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500명의 하객 앞에서 수십 대의 카메라 앞에서 말했습니다. 119를 불렀다면 비상벨만 눌러줬어도 아버지는 살아계셨을 거예요. 심장 발작은 골든타임 안에 치료하면 살 수 있으니까요. 지수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계모의 얼굴에는 핏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순백색 드레스 위로 식은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3년간 완벽하게 유지해온 가면이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지수가 스크린을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의 유지를 받드는 미망인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둔 살인자입니다. 연회장이 폭발했습니다. 하객들이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기자들이 계모에게 몰려들며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마이크와 카메라가 계모를 에워쌌어요. 최 회장님, 이 영상에 대해 해명해 주세요. 남편을 방치한 거 맞습니까? 유 원장 위조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3년간 거짓말을 한 겁니까? 계모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한 발, 두 발, 세 발. 마이크를 빼앗기고 영상이 공개되고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 속에서 계모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3년간 한 올 한 올 공들여 짜올린 거짓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왔어요. 가슴에 검찰이라고 적힌 형광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었어요. 10명 넘는 인원이 일사불란하게 연회장 안으로 들어서자 웅성거리던 하객들이 양옆으로 갈라섰습니다. 마치 모세가 바다를 가르듯이요. 선두에 선 수사관이 단상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붉은 카펫 위를 성큼성큼 걸어와 계모 앞에 섰어요. 그리고 똑바로 눈을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윤미라 씨, 유기치사 및 사문서 위조,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함께 가시죠. 계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뒷걸음질 치다가 단상 끝에 하이힐 굽이 걸려 휘청거렸습니다. 나는 호산그룹 회장이야. 니니가 감히 누굴 체포해. 하지만 수사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어요. 이거 나 당장 놓으라고. 계모가 소리쳤지만 수사관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양팔을 잡힌 채 단상에서 끌려 내려오는 계모. 하이힐이 계단에 걸려 비틀거렸고 올려 묶었던 머리카락이 풀어져 얼굴을 덮었습니다. 3년간 완벽하게 유지해온 그 우아한 모습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이거 나. 계모가 발버둥 쳤어요. 나는 호산그룹 회장이야. 니니가 뭔데? 하지만 수사관들은 계모의 팔을 붙잡고 연회장 밖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조명 아래서 흔들리며 빛났지만 그 모습은 화려하기는커녕 처참했어요. 기자들이 계모를 에워싸고 따라갔습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어요. 연회장 문 밖으로 끌려나가면서도 계모는 계속 소리쳤어요. 다 거짓말이야. 조작이라고. 나는 회장이야. 나는. 문이 닫혔습니다. 500명의 하객이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일어난 일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취임식을 축하하러 왔다가 체포 현장을 목격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샴페인 잔을 든 채로 얼어붙은 사람도 있었고 핸드폰을 든 채로 멍하니 서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나. 뒤에서 지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수가 돌아보았습니다. 지훈이가 울먹이며 서 있었어요. 12살 남동생의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지만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누나, 우리 집 찾았어. 지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수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3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응, 찾았어. 지수가 동생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두 팔로 꽉 끌어안았습니다. 지훈이도 누나의 등을 붙잡았어요.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 한가운데서 남매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빠가 우릴 지켜주셨어, 누나. 지훈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끝까지 지켜주셨어. 돌아가시고 나서도 3년이 지나서도 계속 지켜주셨어. 지수는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끄덕이고 또 끄덕였어요. 그래, 아빠가 지켜주셨어. 우리 아빠가 3년 전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낡은 가방 하나를 끌어안고 떨던 남매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쫓겨나 갈 곳 하나 없이 거리를 헤매던 아이들이었어요. 폐기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반지하 방에서 곰팡이와 함께 살고 동생이 쓰러질 때까지 이를 악물고 버텼던 남매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선물을 믿고 3년을 버텨냈습니다. 열지 말라는 약속을 지키며 언젠가 때가 올 거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뎌냈어요. 그리고 오늘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지수는 동생을 안은 채 눈을 감았어요. 아빠 했어요. 아빠가 시킨 심부름 다 했어요. 가슴속에서 그 말이 맴돌았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가도 되죠? 며칠 후 호상가 대저택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지수와 지훈이 내렸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저택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년 전 쫓겨나던 바로 그 문 앞에 다시 서게 된 거였죠. 그때는 한겨울이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고 손끝이 얼어붙고 발이 땅에 붙어버릴 것 같았어요. 갈 곳 하나 없이 막막하기만 했던 밤이었습니다. 19살 지수는 9살 지훈이의 손을 꽉 잡고 이 철문 앞에서 떨고 있었죠. 인터폰 너머로 다신 얼씬도 하지 말라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었고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따스한 봄 햇살이 저택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연두색 새순을 틔우고 있었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어요.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이 녹아내리고 꽃망울이 하나둘 터지기 시작한 계절이었습니다. 마치 집이 3년 동안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모든 것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누나, 들어가자. 지훈이가 지수의 손을 잡았어요. 12살 남동생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자갈이 깔린 정원길을 걸었어요. 발밑에서 자갈이 서걱서걱 소리를 냈습니다. 우리 집이다. 지훈이가 중얼거렸어요. 지수도 거실을 둘러보며 조용히 되뇌었어요. 응, 집이야. 우리 집. 그때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지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익숙한 실루엣이 햇살 속에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구부정한 허리, 세월의 무게가 느껴지는 걸음걸이.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을 가진 그 사람, 박 여사였습니다. 3년 전 눈보라 치던 밤에 낡은 가방을 건네주었던 분이었죠. 계모의 눈을 피해 쪽문으로 뛰어나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건네며 신신당부했던 그분이요. 성인이 될 때까지 열지 마세요. 이게 아가씨와 도련님을 살릴 거예요.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계모가 쫓아낸 뒤 박 여사는 지방 어딘가에 숨어 살고 계셨다고 해요. 아이들이 쫓겨난 후 계모는 박 여사님뿐만 아니라 기존에 집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을 모두 갈아치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고용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시골로 내려가셨던 거였죠. 김 변호사가 수소문 끝에 겨우 찾아냈어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계셨다고요. 박 여사가 지수와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아가씨, 도련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크셨구나. 이렇게 훌륭하게. 말끝이 흐려졌어요. 박 여사의 주름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월의 깊이 패인 주름을 따라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지수가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박 여사를 꼭 끌어안았어요. 구부정한 어깨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30년간 남의 집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하셨을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목숨을 걸고 가방을 건네주셨던 거예요. 박 여사님 감사해요. 지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 가방 덕분에 살았어요. 3년을 버틸 수 있었어요. 여사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박 여사가 지수의 등을 토닥였어요. 어깨가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손길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아가씨가 대단한 거야. 3년을 버텨냈잖아. 도련님 지키면서 그 힘든 세월을 다. 지훈이도 달려와 박 여사를 껴안았어요. 세 사람은 현관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간 하지 못했던 인사를, 나누지 못했던 온기를 그렇게 나누었어요. 샹들리에 아래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렸고 세 사람의 그림자가 대리석 바닥 위에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가족이었어요. 3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밤부터, 아니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부터 박 여사는 이 남매의 가족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어요. 넓은 식당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박 여사가 지수와 지훈의 밥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죠. 아침마다 식탁에 앉으면 박 여사가 반찬을 올려주시곤 했어요. 더 먹어, 아가씨. 많이 먹어야 키가 크지. 그 목소리가 3년 만에 다시 들렸습니다. 지수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뜨끈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얼큰하고 칼칼하고 그러면서도 깊은 맛이 났어요.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래, 이 맛이야. 편의점 폐기 도시락도 1,000원짜리 컵라면도 공장 구내식당의 밥도 이 맛을 대신할 수는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먹어온 박 여사의 손맛이었습니다. 지훈이도 밥을 한 숟가락 크게 떴어요. 맛있어, 여사님. 진짜 맛있어요. 볼이 불룩해지도록 밥을 물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가 지훈이의 밥그릇에 밥을 더 퍼주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도련님. 체해. 세 사람은 웃으며 밥을 먹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소박한 김치찌개를 나눠 먹으며요. 어떤 고급 레스토랑의 코스 요리보다 이 저녁이 더 풍요로웠습니다. 그날 밤 지수는 자신의 드레스룸에 서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에 명품 옷들과 가방들이 줄지어 진열되어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비싸다는 것들이 줄줄이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지수의 시선은 그것들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드레스룸 한가운데 유리 케이스 안에 놓인 물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낡은 이민 가방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닳고 테이프 자국이 남아있고
습기에 눅눅해졌던 그 가방이요. 세상 누가 봐도 버려야 할 쓰레기처럼 보이는 그 가방이요. 하지만 지수에게 이 가방은 세상 어떤 명품보다 귀했습니다. 어떤 다이아몬드보다 빛났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이 담긴 가방. 지수는 유리 케이스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낡은 가방의 천이 보였어요. 3년간 이 가방을 끌어안고 잠들었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열어보고 싶은 유혹이 밀려올 때마다 이를 악물고 참았던 날들이요. 고마워요, 아빠. 조용히 속삭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지켜주셨어요. 끝까지요. 돌아가시고 나서도 계속 우리 곁에서 지켜주셨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수없이 많은 별들이 검은 하늘에 박혀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가 저 위에서 지켜보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3년 전 그 눈보라 치던 밤부터 오늘까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봐 주셨을 거라는 생각이요.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장 추운 겨울에 내쳐졌던 남매는 아빠가 남긴 낡은 가방 하나로 가장 따뜻한 봄을 되찾았습니다. 박 여사님이 목숨 걸고 건네주신 그 가방.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준비해 두신 그 사랑. 그 모든 것이 남매를 지켜주었어요. 지수는 유리 케이스 너머의 가방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봄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